네, 소개받은 최상욱입니다. 제가 오늘 담당한 주제는 초저출산하고 자산시장이라는 타이틀을 좀 달았는데요. 자산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좀 부동산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 시장을 다루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이나 또 가상자산 같은 그런 자산이 요즘에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를 살게 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 중에 흔한 수요공급론으로 부동산 시장을 전망하냐 절대 그렇지 않을 거고요. 지금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약간 그런 메커니즘이 23년부터는 확실히 달라졌고, 그리고 20년부터도 좀 많이 달라졌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많으니까 좀 앞부분 출산율 관련해서는 빠르게 지나가도록 할게요. 현재를 한 줄로 요약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계좌 이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오전 세션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았었는데, 한국 주식보다 미국 주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요. 지금은 개인들이 해외 주식을 월에 3조 원씩 순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모가 좀만 더 지나고 나면은 무역 흑자 규모하고 똑같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환율이 쉽게 내려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원화 약세에 대한 시장의 컨센서스가 너무 세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원화가 조금 강세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생각을 해보면, 올해 재정이 안 좋았던 거를 생각해 보면은 작년에 반도체 기업들이 영업이익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 법인세 수입이 굉장히 적었고요. 그리고 22년이 한국 역사상 가장 적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소득세 수입도 굉장히 적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를 놓고 보면은 올해 하이닉스 연간 실적이 22조가 넘어가죠. 약간 컨센서스 추정치가. 그리고 3조는 내려왔지만 40조는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법인세 실적이 좋고요. 이거는 내년도 법인세 세수가 좋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부동산 주택 거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습니다. 올해도 적지만은 서울 아파트는 아마 6만 건 정도로 마감을 할 것 같은데, 작년에 4만 5천으로 마감했다 치면은 작년보다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양도세수가 내년에 좀 더 거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와 같은 그런 압력에서는 좀 벗어난다는 거가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올해 있었던 그런 원화 약세에는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고 있겠지만은 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불안해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한 발 좀 벗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일이라는 게 그 한쪽으로 쏠림이 굉장히 심화되면 다른 쪽에 힘이 자연스럽게 실리는 법인데,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미국 주식 하지 않으면 바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 주식은 하면 바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 쏠림이 좀 선을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따른 자연스러운 좀 조정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과 관련해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2016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기 시작을 해서 현재는 합계 출산율 0.72명인데 올해 조금 올라왔습니다. 올해 0.74명 정도로 집계를 할 것 같고, 0.02명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0.01을 올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0.6명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제 아득해지는 거고요. 출산율 개념은 지금 70년대에서부터 80년대 초반까지 80만 명 정도가 태어났으니까요. 71년생들이 100만 명 태어나셨죠. 그래서 100만 명 이상 출산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막 행사를 하고 이랬었는데, 그 이후로 좀 내려오기 시작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80만 명대의 부모들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80만 명이면 남자 40만 명, 여자 40만 명. 그래서 40만 가구 기준으로 0.7을 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74, 28 해가지고 28만 명이 태어나는 거고요. 28만 명의 성비가 또 남녀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또 남자 14만 명, 여자 14만 명 정성비가 된다고 하면은 또 14만 가구를 결성하게 되는 거죠. 그 14만 가구에 또 0.7을 곱하게 되면은 이제 9만 8천 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 33세부터 이제 출산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한국은 66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는 80만 명 태어나던 조부모, 저희를 조부모라 하면은 80만 명 태어나는 조부모 세대가 이제 자녀 세대는 28만 명 태어나고, 그 자녀 세대의 출산율은 9만 8천 명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그 조부모, 저희 지금 현재 세대 대비해서는 약 8분의 1 토막이 나는 거고요. 그리고 66년 후면은 어차피 저도 죽을 거니까 그때가 되면은 서울은 좀 텅 비어 있겠죠.
그래서 현재 서울시 인프라는 600제곱킬로미터를 중심으로 주택이 200만 채 있고 비아파트 200만 채 하면 총 400만 채의 주택이 있는데 8분의 1 토막이 난다고 생각하면은 사실상 뭐 가격을 굳이 예상해 보지 않아도 어떻게 될지는 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가 출산율만의 문제냐? 그러면 뭐 서울이 망해야 되는데 실제 현상은 지방도시가 망하고 있는데 이거는 출산율과 함께 또 다른 팩터가 작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고 그건 뭐냐? 바로 인구의 이동을 이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든 뭐 높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구의 이동을 기반한 그런 총 인구 유입 유출 이것이 도시의 소멸과 장수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변수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서울시는 합계 출산율 현재 0.5명입니다. 0.5명인데 그 얘기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은 서울은 5만 명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0만 명 부모들이 자기 손자 볼 때는 이제 손자는 5만 명이니까 그 손자는 뭐 소황제겠죠. 이제 어마어마한 그 부모와 조부모들의 어마어마한 케어를 받으면서 하는 이제 그런 소황제로 될 건데 중국에 잘 생각해 보시면 10년 전부터 소황제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중국도 출산율이 박살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이가 올라오고 있을 때 그 아이의 부모, 조부모 하면은 합산해가지고 6명이 케어를 하고 있는데 소위 소황제이죠. 왜냐하면 자녀도 2명 아니고 1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은 5만 명씩 태어나니까 더 망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지방도시에서 이전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소멸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반대로 인구가 이동하는 그런 지역에 유출되는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자기 지역이 소멸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율의 역설이고 인구 사회적인 이동이 필수적으로 그 도시 소멸 얘기를 할 때는 다뤄져야 되는 그런 이슈인데요. 저희가 언제부턴가는 출산율에 좀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출산율보다 더 중요한 이슈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그 인구 사회 이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도 판교에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를 만나서 어저께 저녁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본인은 그 서울로 회사를 옮기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요. 지금 판교 주변에 주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분당 있고 의왕 있고 평촌 있고 그다음 뭐 과천 있고 서울에서도 좀 갈 수 있기 때문에 판교는 배후 주거지가 굉장히 양호한 그런 일자리 중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울을 바라보는 시각은 옛날엔 그랬던 것 같아요. 일자리를 서울에 몰아놓고 이제 도넛 모양으로 주거지를 만들면은 뭐 과거에 그 도시계획론에서 다루던 그런 얘기처럼 통근통학이 뭐 요즘에 이분하게 이루어지니까 그런 방식으로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서울에는 주택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일자리가 서울로 왔을 때는 통근통학 시간에 현저한 격차가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분은 이제 서울로 오고 싶지만 직원들이 이제는 굉장히 경기도에 많이 정착하고 있기 때문에 못 온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진 곳 주변으로 주거지가 있고 배후 주거지가 있고 그렇게 생태계가 조성이 되면은 그 자체로 오래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지방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들에서는 일자리들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하면은 또 한국식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지방 도시는 마치 제조업을 키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울산을 생각을 하는 거죠. 울산이나 창원이나 과거에 일자리가 많아졌을 때 제조업 중심으로 컸는데 요즘에 제조업이 좀 안 좋아지니까 그런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를 키워야 된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미국도 그렇지만 제조업 도시는 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쇠퇴하지 않는 도시는 서비스업 도시밖에 없고요. 그리고 서울도 과거에는 제조업 도시였어요. 서울에서도 여기 이제 강북 지역을 제외한 강남권, 그 당시 범여의도 남부 지역이었던 그 지역에서는 제조 공장들 이런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밀려났죠. 소위 제조업 쇠퇴가 일어난 겁니다.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도 다 제조업 중심으로 부흥했다가 다 밀려난 겁니다. 밀려났었는데 그게 너무 밀려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임차료가 너무 싸져가지고 그 미국의 경우에는 임차료가 너무 싸지니까 싼 임차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사람밖에 없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창의성을 가지고 정착을 하면서 그거를 좀 권장하면서 그 당시에 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설계했던 구겐하임 재단에서 막 미술관을 건설해 주면서 그거를 조금 이제 권장하면서 도시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도시가 살아나게 되면서 서비스의 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이 서비스업 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이 있었고요. 지금 현재 소멸하는 도시들은 제조업이 망해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서비스업을 키우지 못해서 소멸하는 것인데, 서비스업을 키우지 못한 이유는 적정 인구를 확보하지 못해서 이제 소멸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업이 자연스럽게 양성이 되려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신 것도 서비스업의 일종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300만 명 정도의 그 인구 캐파를 갖고 있어야지 자생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는데요. 300만 정도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면 서비스업이 크게 양성될 수가 없고, 그거에 비례해 가지고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도시들이 인구 그 수에 의해서 이제 소멸이 되는 그런 과정은 어느 정도는 좀 필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를 막거나 아니면은 좀 더 지방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식에는 이런 서비스업 인프라를 좀 키우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대학인데요. 대학 부분에서도 이제 저희가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그런 과정에서 수도권 과잉 과밀로 오고 있고, 수도권 과잉 과밀로 오니까 수도권은 기능 중심으로 도시 구조가 되어 있어서 통근통학지와 주거지가 거리가 멀고, 그래서 하루에 통근통학하면서 2시간, 3시간씩 날리다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뭐 데이트할 시간도 없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영남에서는 1년에 4만 명, 호남권에서는 2만 명, 그리고 중부권에서도 7천 명씩 빠져나가고 수도권에 7만 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 수도권이 낮지만은 인구가 들어오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수도권은 서울과 경기로 쪼개서 보면은 서울은 20대는 유입이 되고 30대부터는 서울에서 유출이 되고 있는데, 30대 이상 모든 세대 연령대에서 전부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사실상 뭐 20대들의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지금 많이 정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가정을 꾸미는 과정에서는 경기도에 많이 정착을 하고요.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인천에서 이렇게 좀 정착을 하고, 영남이랑 호남에서는 계속해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기업들 서울에 뭐 70% 서울 경기에 다 있는 거고요. 지주사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지금 수도권이라는 광범위한 지역에 기능적으로 도시 구조를 꾸미다 보니까 시간 부족이 발생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요즘 전 세계 도시들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시 40개가 있는데요. 그 40개 도시에 서울이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학술대회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CT의 약자를 따가지고 C40s라고 하고 있는데, 그 C40s 회의 때 보면은 현대 도시의 문제가 뭐냐, 40개 도시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게 도시민들이 시간 관리가 안 된다, 그냥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다, 이게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시가 이구동성으로 시간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과거에 소위 근현대 건축 그다음에 도시 계획학에서는 기능을 이렇게 분리하는 게 좋았거든요. 자, 여기 여의도는 서울의 3대 중심 업무지구죠. 이렇게 업무지구를 구분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역을 구분하고 이렇게 기능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되게 추구했는데요. 근데 일본 같은 데를 가보시면은 일본의 치요다구가 됐던 뭐 추오구가 됐던 도쿄역에 있는 그 주변에 직장도 되게 많고, 이제 그런 그 구에는 집도 많습니다. 집도 많아가지고 결국엔 일자리가 가장 많은 데가 집값도 가장 비싼 그런 너무나 자연스러운 메커니즘을 형성하고 있는데, 저희는 일자리는 뭐 강남에 많고 여의도에 많고 뭐 종로에 많고 하지만은 종로구 집값이 제일 비싸냐,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 지역 전체를 기능 중심으로 채우다 보니까 다른 주거 기능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통근통학이나 이동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시간 관리를 위해서 요새는 도시 속 도시를 짓는 게 전 세계적인 트렌드입니다. 그냥 복합 개발할 때 여기 주거지도 분양을 하고 상업용지도 분양을 하고 문화시설도 분양을 하고 다른 시설들도 분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그 안에서 소도시가 만들어지도록 해가지고 시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 해서 이거 약간 유식하게 크로노 어바니즘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하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이 정확히 이런 전 세계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있는 이제 그런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일하러는 이제 여의도 와야 되고, 끝나고 나면 또 한참 한 70분 정도 가가지고, 저도 평촌에 있으면서 여의도를 왔다 갔다 하는 직장 생활을 10년 넘게 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영등포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통근통학 시간이 8, 90분 걸리다가 15분으로 줄었었는데, 그러니까 시간을 관리하도록 도시 속 소도시를 만들면 되는 거고, 그거를 꼭 저밀도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밀도를 분산하면 되거든요. 고밀도를 여러 개로 분산하면 되는데,
지금 서울은 초고밀도, 그 다음 저밀도가 혼재되어 있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이런 클러스터 만들면 다 돈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모여 있으면은 클러스터 효과가 난다 이런 식으로 도시 경제학적으로 바라봤었는데 서비스 산업은 클러스터 효과가 없습니다. 제조업 때나 클러스터 효과가 있었지. 그리고 지금처럼 서비스 도시가 된 이런 도시 지역에서 클러스터 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그래도 금융사는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막 이 회사 저 회사 왔다 갔다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는데 뭐 일반 서비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남의 회사에 뭐 누가 다니는지 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필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전 근대의 그 사고관이 도시계획을 지배하고 있고 그래서 신도시를 만들 때도 딱 여기는 용도 지역을 정해가지고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 이게 250년 된 그 건축 도시계획 이론인데 한국에서 여전히 이제 살아나고 있고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채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자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산 얘기는요. 첫 번째는 부동산부터 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일단 요즘 시장이 어떤지랑 내년 어떻게 될 것 같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값이 많이 올랐다 이런 개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우리나라는 GDP 대비 주택의 시가총액이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냥 전 세계 탑티어 부동산 공화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약간 60 트릴리언 달러 넘는데 미국 GDP가 30 트릴리언 달러는 되니까 미국 주식시장이 과열됐음에도 불구하고 GDP의 2배 정도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GDP의 부동산이 3배니까 참고로 주식은 2,000조니까 부동산은 6,400조 원이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돈을 부동산으로 벌지 주식으로 벌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시장이 강세장일 때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서 또 부동산을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갈아탈 때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살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동산을 이제 사실상 부동산이 주식시장이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메커니즘도 주식시장과 굉장히 닮아 있거든요. 과거에는 주식과 부동산의 시차도 있었고 자산 간의 이격도 있었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은 주식보다 더 빨라요. 주식시장, 부동산 집을 살 때 제 지인들도 그렇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서 연준 FOMC 다 챙겨보고 연준 인사 발언들 전부 챙겨보고 거의 뭐 주식 리서치 센터 이상으로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부동산이 기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인데 요즘에는 아예 서울 아파트 가격이 22년부터 제가 확실히 느꼈던 거는 22년부터는 그냥 코인 시장 따라가요. 코인 가격을 따라갑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다른 자산관의 그 상관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부동산 시장은 한국 주식 시장이랑 별 상관성이 없었습니다. 뭐 근데 그건 아마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한국 주식 시장은 전통적으로 뭐 우하향에서 소위 시쳇말로 꼬라박았는데 그 한국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에 있기 때문에 잘 맞지 않죠. 잘 맞지 않고요. 그러나 미국 주식시장이 우상향을 했는데 2017년부터 우리나라가 본격적인 해외 투자가 열렸죠. 17년 빅테크가 떠오르면서 해외 투자를 많이 하셨고 코로나 때 본격적으로 늘어났고 그래서 이 자금들이 지금은 1,000억 불이 넘어갔는데 여러분 만약에 1,000억 불이 넘는 주식 투자 자금이 뭐 미국 주식시장이 내년도 EPS 성장률이 15%라고 할 때 내년에 15% 성장한다면은 140조가 15% 성장하면은 그거는 거의 한 25조 이상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소득이 25조 성장한다는 거는 그냥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5%포인트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산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말은 이제 내년도 내수 경기가 안 좋은데 부동산이 좋을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지만은요. 이제 우리나라 내수랑 부동산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고요. 한국 경제 성장률이랑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자산 규모가 투자 자산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너무 커진 투자 자산으로 나오는 처분 소득 그러니까 소득은 정확히 분류를 하면 세법상 2개로 나눠져 있죠. 연초에 정산을 하는 종합소득, 그러니까 경상소득이죠. 경상소득 6가지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으로 총 6가지고 근로소득만 있으신 분은 연초에 연말정산하고 끝나고 나머지는 5월이나 6월에 종합소득을 정산하시게 되는데 이게 경상소득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소득은 비경상소득이죠. 경상적이라는 말은 이제 반복적으로 일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매년 근로를 하시니까 올해도 근로소득이 있고 내년도 근로소득이 있어서 경상적으로 세금을 내시고 비경상은 어쩌다 한번 생겨요.
한국의 비경상은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이고요. 그래서 부동산은 양도소득이고요. 두 번째는 주식입니다. 그게 금투세고요. 세 번째가 가상자산입니다. 이게 가상자산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경상에 있는 그 소득도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부동산만 내고 있죠. 그런데 주식을 내려고 그랬는데 뭐 벌어야 내죠.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는 안 내겠다고 했는데 언젠간 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금투세는 다시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상자산세. 가상자산세도 원래 없었던 자산이죠. 그러나 뭐 사토시가 만든 이후로 어쨌든 가상자산 시장이 커졌고 17년부터는 완전 커졌고 지금 우리나라가 가상자산 얼마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업비트에 있는 거래 계좌 잔액이 그냥 몇십조 레벨인데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한 30조 있을 겁니다. 작은 금액이죠. 근데 작년에 신고했던 5억 원 이상을 가상자산을 갖고 있는 해외 계좌에,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됐던, 코인베이스가 됐던, 뭐 OKX가 됐던 이런 해외 거래소에 갖고 있는 돈을 자진신고를 받아봤죠. 그게 얼마냐? 그게 140조 원입니다. 5억 이상 갖고 있는 자진신고액이 140조 원이에요. 그러면은 5억 미만 금액은 산더미 같이 많겠네요. 물론 지금 국내 개인 투자자들은 업비트나 빗썸에서 거래를 많이 하실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돈이 작은 돈은 아닌데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7월 달에 비트가 77,000 갔다가 6만까지 빠졌죠. 8월 5일에요. 8월 5일에 자산시장 붕괴하면서 이제 붕괴가 됐습니다. 근데 7월에 랠리를 만들었던 그 바로 직전에 2분기, 3분기 때 비트가 5만에서 77,000으로 튀어 올랐죠. 그리고 서울 부동산 시장이 비트와 굉장히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가 77,000이었습니다. 여러분 7, 8월에 올해 서울 부동산이 랠리를 했는데 그때 비트 가격이 고작 7만 5천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 얼마죠? 지금 9만 5천 불이고 뭐 내일 모레 10만 불이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비트가 이렇게 튀었는데 서울 부동산 가격이 왜 안 올라가냐? 대출을 쪼여놨기 때문에 안 올라가는 건데 대출은 내년에 열려요. 내년에 열립니다. 연초에 열릴 거기 때문에 연초에 대출이 열리는 거와 가상자산이 결합했을 때는 내년에 상당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대출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뭐 라디오를 출연했는데 거기 작가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 내년에 집 산다고. 그래서 축하한다. 그랬더니 남편이 비트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비트로 다 산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집을 사봤는데 첫 집은 3억짜리 집이었고 제 돈 1억이었고 대출이 2억이었습니다. 두 번째 집은 7억짜리 집이었는데 제 돈이 3억이었고 대출이 4억이었습니다. 보통 60에서 70% 정도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집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자본이 5천만 원이었던 사람이 그냥 코인 투자했는데 5천이라는 처분 소득이 생겼다면은 그 사람의 에쿼티는 1억이 된 거고요. 그러면 그 친구는 3억짜리 집 사는 겁니다. 그리고 신생아론을 포함해가지고 보금자리론이 됐던 뭐가 됐던 내가 예를 들면 6억이라는 금도 요즘 되게 쉽게 얘기되는 경향이 있는데 6억은 쉽게 모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근데 4억을 대출을 받아서 2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는데 30대가 2억 만들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여기 여의도에서도 높은 소득이지만 처음부터 높진 않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구간이 존재하고 플러스 흑자 구간이 들어가는 그때부터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짧아요. 그러니까 30대 중후반에 첫 집을 사게, 우리나라 평균은 9년이니까 31살부터 사회생활 했다 생각하면은 40살 언저리에 첫 집을 사게 되는데 그때 모으는 돈이 2억이 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투자자산 처분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5천만 원이든 8천만 원이든 달라붙게 되면은 그 돈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에쿼티가 되면서 신생아론이 됐던 그 생애 최초 보금자리론이 됐던 이런 걸 받아가지고 집을 사게 되는 거죠.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비트를 팔아서 집을 산다 그러면은 소위 막 30억, 50억 이런 하이엔드 주택들만 산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짜잘한 처분소득을 활용해가지고 집을 사는 거는 이거는 수요의 근본 메커니즘입니다. 소득은 경상과 비경상으로 되어 있고요. 경상소득과 함께 동시에 비경상소득을 더해가지고 수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비경상소득이 부동산만 있었다가 주식과 코인이 발생하기 시작을 한 거고 미국 주식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미국 주식이라는 처분소득이 생겼고 가상자산을 투자하면서부터는 가상자산이라는 처분소득이 생겼고 이거는 세법상으로도 이제 과세할 정도로 이제 합리화된 그런 상황인데요. 올해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됐죠. 올해 자금조달 계획서를 다 걷어가지고 올해 집 살 때 너 돈 어떻게 마련했어? 물어보니까 2년 전에는 주식 팔아서 돈 마련했어요. 응답한 사람이 5%였고요. 올해는 17%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사람들이 집 살 때 미국 주식 팔아서 집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탠다는 겁니다. 그 돈을. 그러면은
가상자산 올라가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 제 짧은 커리어에 여의도 금융사가 10년이었는데 암호화폐사 2년, 1.5년의 커리어가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암호화폐 시장에 가장 큰 사건이 터진 게 22년도인데요. 21년 11월부터 갔으니까 22년 루나테라 사태 붕괴 때부터 그리고 11월 달에 있었던 FTX 붕괴까지 이제 소위 현장에 있었습니다. 뭐 제가 그 짧은 1년 동안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1997년, 2008년, 2011년 금융시장에 있었던 위기를 1년에 다 총체적으로 다 한 방에 다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이 산업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때 완전 괴멸적인 타격을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22년 5월에 루나테라 사건이 바로 있기 전에는 22년 5월 루나테라 사건은 그때 아마 그 5월 6일인가? 여튼 그런 날이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가상시장에서도 디파이라고 하는 소위 예치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축이라고 하지 않고 예치라고 하고 이자라고 하지 않고 보상이라고 하는 거는 금융산업이 아니고 싶어서인 거거든요. 보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자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는 금융이 아니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예금이 아니라 예치를 합니다. 예치를 하고 이자가 아니라 보상을 받는데요. 디파이, 그러니까 비트를 예치하고 알트를 디파이를 하거나 비트를 예치하고 다른 스테이블을 또 디파이 하거나 스테이블 코인도 종류가 많으니까요. 테더를 디파이 하고 서클을 받고요. 서클 디파이 하고 그 당시엔 테라가 또 스테이블이었으니까 테라를 받아오고요. 테라를 또 디파이 하고 디파이 하면서 스테이킹을 하고 그러면 스테이킹 보상료가 받아가지고 그냥 1억 원의 그 가상자산을 6억 원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6억 원어치 예치를 하고 6억 원어치 예치하고 이제 스테이킹 보상받고 그 다음에 또 액티브하게 불리고 이런 게 아주 많았었는데 그 꼬이고 엮였던 그 대출 지금으로 비유하면은 신한은행 가가지고 1억 빌려가지고 국민은행 예치하고 국민은행 예치된 예치금 담보로 또 한 8천만 원 빌려가지고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이제 우리은행에서 또 예치된 8천만 원 가지고 또 한 6천만 원 빌려가지고 막 KB 가고 이렇게 한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메커니즘이 있냐? 아까 얘기했던 신한 우리 막 이런 KB 이런 데서 예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상을 드릴게요. 해서 그 보상이 이자보다 커요. 그러니까는 다 보상을 받으러 간 거죠. 그리고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막 코인을 운용하고 이렇게 했었던 거고요. 그랬는데 5월 6일 날 이제 시세가 붕괴가 됐죠. 시세가 붕괴가 되니까 이 메커니즘이 다 깨지면서 이제 디파이 기관들 3AC하고 셀시우스하고 뭐 잇따라 날아가기 시작을 하고 루나테라 다 털리고 당시 시가총액 9위였는데 우리로 치면은 현대차, 기아차 그냥 통으로 날아갔다고 생각하면 되는 시가총액이 날아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그래서 엄청난 사건이 터졌는데 암호화폐 씬에 없으셨던 분들은 체감이 안 되실 겁니다. 체감이 잘 안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일 있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 그 일 있고 나서 22년 6월부터 서울 부동산이 꺾였거든요. 22년 6월까지 지방은 원래 그 전부터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꺾였었는데요. 22년 5월까지 서울 부동산은 짱짱하게 버티다가 6월부터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꼈죠. 이거 암호화폐 시장이 원래 부동산이랑 상관이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게 암호화폐 기업에 와가지고 회사 생활하다가 루나테라 사태를 딱 겪었는데 보통 국내 주시장이 무너져도 부동산이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암호화폐 시장이 무너지니까 부동산이 무너지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그 당시에는 추측만으로 갖고 있었는데 올해 11월 달에 이제 단국대에서 논문을 써주셨죠. 이제 가상자산이 서울 부동산으로 전이가 된다 이렇게 논문을 써주셔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는 이제 받아들여지는 이론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으로 이제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약간 가지쳐가지고 좀 많이 왔는데요. 여튼 내년에 대해서도 그래서 바라보는 방식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경기가 안 좋은데 집값이 올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요라는 거는 그냥 그런 겁니다. 경상과 비경상이고요. 지금은 경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좋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경상은 굉장히 달라졌다 이 얘기입니다. 비경상에서 그 축이 부동산이었다면 지금은 미국 주식이랑 가상자산이고요. 가상자산 이렇게 올랐죠. 그리고 심지어
25년 그 외사계 리서처들, 25년 미국 증시 그 리서처들 연간 전망들을 쭉 읽어보면은 25년 기대되는 섹터에 대해서 뭐 거의 어느 증권사 할 것 없이 전부 크립토를 일단 편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비트 사라 이런 게 아니라 크립토 산업 자체가 커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미국에는 에너지 기업들이 코인 채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가와트급 발전소를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장이 되어 있고요. 한국으로 치면은 원전 하나 갖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비트를 캐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코어 사이언티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오늘 기사가 난 거는 자기네가 갖고 있는 비트 채굴 그 단지, 텍사스에 있는 단지가 텍사스 전기요금이 이제 싸지니까 그거를 AI 데이터 센터로 좀 바꾸겠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포트폴리오 일부를 채굴해서 AI 데이터 센터로 바꾼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회사도 상장 기업입니다. 시가총액이 아마 한 5빌리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많습니다. 에너지 기업이 상장해가지고 코인 채굴하고 있는 거죠. 저희 22년에 지금 지식산업센터 굉장히 안 좋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고 계시죠? 지식산업센터 언제부터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22년에 무너졌죠? 22년에 무너졌는데 지식산업센터 왜 붐과 호황이 조금 있었냐?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그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아가지고 거기서 이더리움 채굴을 했습니다. 저는 그 공유 오피스를 6년 정도 썼었는데 6년 정도 쓸 때 공유 오피스 중에서 항상 돌아가는 오피스가 있었거든요. 그 한 평짜리 80만 원 받지 않습니까? 쟤는 뭐 하고 있나 해서 보면은 이제 렉 설치해가지고 노트북 6대 돌리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는 공유 오피스의 그 사무실에서 얘기를 하고 전 처음에 와 진짜 노트북 6대를 일을 해야 될 만큼 일이 많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커피 먹으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최고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시내였고 지사는 아시겠지만 같은 금액으로 12평짜리를 살 수가 있죠. 월 80만 원 내면요. 월 80만 원 내면 요즘 하남 같은 데서는 이제 공급 40평, 실평 20평인 그런 지산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트북 아마 100대도 설치가 가능한데 전기요금이 폭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뭐라고 클레임을 하기 때문에 그 허들이 존재해가지고 보통 한 30대 정도 설치를 하거든요. 그렇게 지산을 6개씩 사가지고 노트북 한 200대를 사서 이더를 채굴하면은 1년 반이면은 그 돈을 다 이제 경비를 다 뽑아내거든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수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산을 그런 방식으로 분양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나 이거가 언제 망했냐? 이더가 POW라는 작업 증명에서 POS로 바뀌면서 이 사람들이 채굴할 게 사라졌습니다. 채굴할 게 사라져가지고 붕 뜨면서 이제 지산을 던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게 되게 사소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미분양난 지산을 그렇게 대폭적으로 사들이고 그거를 코인 채굴하기 위해 가지고 돌린다는 거를 처음 현장에 가서 22년에 느꼈을 때는 그때는 그 당시에 제가 암호화폐 회사에 있었으니까 진짜 이런 사람도 있고 진짜 이게 말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때부터 좀 생각이 달라졌죠. 생각이 좀 달라졌고 실제 알게 모르게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요. 과거에도 있었는데 22년 1월부터 주택시장이 좀 냉각되기 시작을 했고 22년 8월 9월부터 시장이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계대출을 묶으면 급락을 하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동산 시장에는 괴담이 있는데 공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괴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급은 가격을 결정하지가 않습니다. 가격이 공급을 결정해요. 독립과 종속 변수 차가 달라졌죠. 그냥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공급을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가격이 내려간다면 주택 공급이 잘 되지 않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갔는데 경기가 성장하면 수요가 쌓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공급 부족 효과가 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다시 공급이 따라붙습니다. 이게 주택 부동산 시장에서도 아주 명확하게 발생을 해요. 22년에 주택 가격이 급락을 했죠. 그래서 22년은 공급이 없죠. 그때 주택을 공급해봤자 안 팔릴 거란 생각했기 때문에 공급을 못 했고요. 거꾸로 20년과 21년 주택시장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그냥 가격이 공급을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자꾸 공급 사이드에서 공급론 쪽에서는 최상욱이는 수요만 보고 공급을 안 보니까 막 이제 반쪽 짜리만 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22년 전반적인 분위기가 대출을 옥죄면서 시장이 붕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요즘 7월이랑 8월이 됐을 때 7월, 8월 됐을 때 시장이 랠리를 했죠. 서울에 있는 핵심지를 중심으로요. 랠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주택가격 전망지수가 막 최고점을 뚫고 막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소위 불장이 왔다 이런 거였어요. 불장이 왔고 막 이런 거였는데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8월 5일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9%, 12%씩 무너졌는데 8월 5일에 가상도 무너지고 시장도 무너지고 나스닥 미국도 무너지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때 처분소득이 끊겼다고 생각을 하고 한 달 시차를 두고 9월부터는 약세장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들을 막 올렸어요. 8월 5일에 제 채널에 영상 올렸습니다. 지금부터 약세장 올 것 같다. 그랬더니 역시나 채방꿀 최상욱이 반대로만 하면 돈 번다며 지금 시장이 이렇게 과열되고 있는데 어떻게 부동산이 약세장이 오냐 이런 얘기들이 달렸었습니다. 결과적으로 8월 중순 정도 되니까 대출 규제를 하면서 아예 그냥 완전히 사망 선고를 내려버렸죠. 여러분 대출을 그냥 옥죄버리면은 살래야 살 수가 없게 되는데 사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시장에 수요가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수요는 돈입니다. 집을 사고 싶다는 마음은 선호이고요. 선호는 항상 있죠. 인간이면은 새 집과 큰 집, 좋은 집 살고 싶은 그 선호는 언제나 있는 건데 그 선호를 실현시키기 위해선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통제하는 그런 정책들이 수요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고 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돈을 안 주면 못 사는 건데요. 8월 말에 대출 규제를 하면서 9월부터 시장이 실거래가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시장 전망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요새는 또 실거래가가 내려가니까 내년 시장, 부동산 시장은 되게 안 좋을 것 같다. 하락 전망세가 아주 우세합니다. 하락 전망세가 우세하죠.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을 쪼여 있는 기간 동안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정도의 대출을 조여 있는 기간 동안 주식이랑 코인이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고요. 그리고 대출을 열어주게 되면 캘린더 기준으로 내년이 되면 대출이 풀리겠죠. 그리고 지금부터 아마 2달 전부터 신청할 수가 있다 치면은 지금부터 신청하신 분이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시차를 두고 25년 1월이 되면은 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할 겁니다. 처분소득이 증가한 효과가요. 그러면 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어디에 돈을 쓰게 될 것인가? 그거는 올해도 이제 증명이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처분소득이 증가하면은 부동산에서는 돈을 어디 쓰냐면은 학군지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저출산의 역설인데 도시가 소멸될 거라 보기 때문이죠. 학생이 없고 출산이 안 되면은요. 그래서 초고밀도 학군 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단지들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반영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뭐 대단한 학교 보내겠다고 학군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내려는 학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학군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초저출산의 망령이죠. 이거는 극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대입제도를 어떻게 하겠다, 뭐 의사를 늘리겠다 이런 걸로 극복이 안 됩니다. 어쨌든 0.7이라는 저출산 숫자를 딱 본 상태에서 아마 자녀 키우시는 분들은 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냥 저희 애만 하더라도 지금 3학년인데 1학년 때는 그 학교 반이 34명이 있고 지금 25명이고요. 같은 1학년 기준으로요. 그것도 초고밀도 지역인데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2년 후에는 15명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출산율이 완전히 붕괴를 하고 있고요.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죠. 내수가 안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내수 규모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데 노동력을 지속해서 공급받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들이 설비를 좀 지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자꾸 다른 나라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분들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막 IRA 법안이든 뭐든 그런 인센티브를 따먹으려고 이제 해외로 가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회사 대표라고 생각해 보세요. 설비 투자 산업이에요. 설비 투자 산업인데 뭐 한 15년 후면은 로봇이 사람 인건비보다 더 싸져가지고 로봇만 쓰면은 공장 다 돌아가고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캐펙스 투자를 할 때는 근본적으로 노동력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노동력 수급이 지속적으로 잘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면 설비 투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금리를 낮춰도 설비 투자 한다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노동력이 계속해서 공급한다 이런 시그널을 줘야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은 내수가 위축이 된다는 것을 조금 받아들이고 주식시장도 반영하고 있죠. 코스피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냐면은 수출주가 아니면은 그냥 바로 디스카운트를 그냥 제대로 걸어버려가지고요. PER 3배까지 내려버리는 겁니다.
돈을 잘 벌고 있는데 그냥 PER 3배까지 가는 거고 수출을 한다. 현재 여기 애널리스트 분도 아마 계시고 하실 텐데 저도 애널 10년 했지만은 현직 애널리스트들을 지금 하는 게 뭐냐면은 주로 수출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걸 많이 합니다. 왜냐면 수출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전 세계에서 2%가 조금 안 되는데 미국이 한국보다 10배 큰 나라잖아요. 중국이 5배 크고요. 일본이 3배 크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본이 됐던 중국이 됐던 미국이 됐던 수출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한국 시장 대비 3배, 5배, 10배 큰 시장을 가게 된다고 생각해서 수출에 프리미엄을 주게 되고 수출을 못한다 혹은 안 한다 그러면은 이마트 같은 회사 되는 겁니다. 그냥 주가 기준으로요. 뭐 보유 부동산 가치가 밸류가 어쩌고 보유 부동산 대비 시총이 작고 말이 안 통하죠. 왜냐면은 20년 후에 제가 아까 말했지만 66년 후에는 이제 거길 못 가요. 텅 비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땡겨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언더밸류로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출과 내수주에서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수출주가 아닌 기업은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요. 많은 그 가치 투자 이제는 이제 가치 투자 이런 이론들이 좀 많이 사라졌지만은 PBR 싸다고 그냥 마치 그 기업을 싸다고 생각하시면은 더 싸지는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격에서 어떤 자산을 취득하더라도 하락률은 100%예요. 최대치가. 아무리 헐값에서 산다 하더라도 0원까지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중심 기업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올해 뭐 화장품이 됐던 아마 화장품은 내년에 좋아질 것 같고요. YOY로 증가하는데 QOQ로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너무 기대감이 컸다가 이랬지만 내년에 좋아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대가 되니까 막 관세를 받고 이러면서 아 우리나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되게 많은데 여기서 2018년에 마크롱이 트럼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쏠림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이란 나라는 유럽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유럽이 갖고 있는 이런 걸 이제 아비투스라고 부른다면은 유럽 사람들은 자기네가 훨씬 더 높은 그런 아비투스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이 신흥국이고 이제 커리어가 짧죠. 커리어가 짧은데 돈 잘 버는 남동생이 생긴 거죠. 돈 잘 버는 동생이 생겼는데 형은 돈을 좀 못 벌긴 하지만은 그 형이 자기 부모부터 시작해서 계속 먹여 살려 왔는데 동생이 돈 잘 번다고 와가지고 형한테 무시하면은 그건 이제 인간이면은 상도이가 아니죠. 그래서 2018년에 마크롱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6초간 악수를 해가지고 이제 손을 사색이 되도록 만들었죠. 이제 꽉 잡아가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래 넌 우리한테 관세 때려라. 나 중국이랑 놀게. 해서 중국 손 잡고 그냥 중국이랑 그때부터 친하게 지냈습니다. 최근에 중국이 우리나라한테 무비자 입국 15일이었다가 다시 또 30일 해주고 되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는 거는 이유가 명확합니다. 미국이 계속해서 자국 우선주의로 관세 때리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나는 유럽 좀 이렇게 뭘 좀 잘 들어주고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관세 맞을 것 같은 나라한테는 조금 유화적으로 설득을 해볼까? 그리고 우리가 뭐 한한령이 됐던 뭐가 됐던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좀 규제가 있었는데 그거 좀 풀어줄게 이러면서 우리랑 손잡자 이렇게 유화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이런 게 세상 돌아가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막 미국이 관세 때리면 한국이 무조건 망하고 이렇게 일방향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물극필반이라는 거는 세상사에 항상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반드시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이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 때문에 좀 막 데미지를 많이 받았던 그런 산업들이 내년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지금 현재 행정부가 터무니없이 계속해서 이런 이제 고관세를 구가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나오게 되면은요. 그리고 아까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되는데 가장 도움이 됐었던 그 3대 세력 중에서 한 세력이 가상자산 세력이고 이 가상자산 세력을 어쨌든 신상필벌을 해야 되겠죠. 그 신상필벌을 지금 여러 가지 부처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산업 자체가 커진다는 거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비트 가격 올라가니까 비트 사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과거에는 그러니까 22년에 그 유명한 FTX 사태 이후로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암호화폐 산업을 폭발적으로 규제를 했었고 현재는 그 규제가 완전히 벗겨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규제가 벗겨지게 됐을 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굴에서부터 시작해서 채굴도 비트 채굴이 있고 알트 채굴이 있고
그리고 채굴에서부터 시작해서 거래소, 그 다음에 비트 그 자체, 비트 ETF,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앞으로 4년 동안은 매우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활성화되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다른 투자 기회들도 굉장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얘기를 하면 이제 밸류 얘기가 나오는데, 이 가상자산의 가치를 마치 어떤 근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신다는 거는 그냥 고전 경제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과거의 고전 경제학은 노동력을 투입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투입 시간에 비례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 만드는 노동력보다 뭐 철강을 만드는 노동력이 더 들어가고 집을 만드는 노동력이 더 들어가고 그리고 차를 만들거나 뭐 아니면 로켓을 만들거나 노동력 기반으로 설명했지만 그냥 1800년대 말에 한계요용 법칙 나오면서 가격이라는 게 미시적으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결정이 된다고 정의를 하면서 현 주류 경제학은 가격이 가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가격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의 경제는 크레딧 경제죠. 신용 경제인데 이게 가치가 있다고 서로 합의하면 그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로 돈이냐면은 합의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라고 여러분을 설득하려면은 여러분을 1인당 설득하는 설득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설득 허들을 넘었다는 거는 그 비용을 썼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고 설득됐다는 거는 그 생태계에 상당히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서 그거를 만들어냈다는 거고, 그러니까 비트에 대해서 막 원본 가치가 어떻고 이렇게 따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시장 가격이 가치입니다. 요즘 저희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태계가 돌아가는 거고, 근데 이거를 키우겠다고 한 거니까 이쪽 시장에 꼭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부동산 얘기를 하러 왔는데, 부동산은 그냥 내년에는 상고하자일 것 같아요. 상반기에는 대출 신청 러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상자산이든 미국 주식이든 처분소득이 늘어나는 그런 구간이 있을 거고, 그런 것과 함께 상반기에는 상당히 약간 랠리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하반기가 되면은 우리 정부 지상 최대의 과제가 GDP 대비 가계부채를 안정화시키는 건데요. 한국은 4% 성장하는 나라고 3% 대출 성장을 만드는 거를 제1의 소위 거시 원칙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GDP 대비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내려가겠죠. 실제로 윤 정부 시작할 때는 GDP 가계부채가 100%대였는데 지금 80%대입니다. 내년에도 더 내려갈 겁니다. 아마 5년 동안 계속해서 내려가면은 이걸 상당히 낮춰놓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경제 위기가 오면 이때 열어줄 겁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의 룸을 열어주면서 우리나라는 항상 위기를 헤쳐나갔었기 때문에 IMF 때도 그랬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유로존 재정위기 때도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가계부채를 통제하는 이유는 나중에 쓰려고 통제하는 그런 메커니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배경에서 4% 성장, 3% GDP, 3% 대출 성장, 3% 대출이 2,000조 기준으로 60조 원이고 월에 5조 원이고 월에 5조 원을 넘어서면 규제가 나오는 것이고 월 5조를 안 넘으면 규제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근데 월 5조씩만 돌아간다 하면은 신생아론을 포함해가지고 공공에서 월에 3조씩은 짜 먹어버리기 때문에 민간 대출은 2조밖에 안 되는데 민간 대출 신청 러시가 있는 그 기간이 이제 시장이 좀 살아나는 기간인데 그게 내년 1분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부동산 시장 전망이라든가 기타 등등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